권중의 알걸리즘 18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국감 깨알 아이템으로 SNS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리입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메이플 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어쨌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리입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사금융을 말합니다. 대략 어떤 방식이냐면 SNS상에 광고가 하나 올라요. 혹시 한 10만 원 정도가 급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쏩니다. 근데 이제 수고비로 그 10만 원에 한 30에서 50%가 들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으면 하루에 5천 원씩, 하루에 만 원씩 지갑비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가 올라요. 근데 어떤 상황에 놓이면 되게 급할 경우 그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받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건데요. 사실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3만 원 정도 수고비 낼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하루 늦었을 때 지각비 5천 원에서 만 원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연 이율로 변경해 보면 이게 연 이율이 무려 1000%에서 8000% 사이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혹은 아니면 10만 원 이상의 4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연 20% 이상의 이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무한정으로 허용해 버리면 너무 나쁜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리입금은 명백하게 아주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과정에서 1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일단 그러려면 너가 신분증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야 돼.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너 개인정보를 내가 유출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돈을 상환받자고 하는 요구, 즉 추심행위도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을 어겨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상이 되는 젊은 층들이 되게 정신적으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법적으로 아주 높은 금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로는 이런 거예요. 10만 원을 빌렸는데 400만 원을 갚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련의 이것을 대리입금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리입금은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서 돈 좀 빌려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를 유출하셨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그게 아니라 대리입금 자체만으로도 이자가 법정 이자인 2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걸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입금을 만약에 해서 피해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빨리 신고하고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언을 들으면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불법적으로 되게 고금리를 요청할 경우, 그게 불법인 경우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원금만 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내받으면 훨씬 더 그걸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금융감독원에게 정무위원회 한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뭘 질의했냐면 한 지난 2년간 대리입금 관련한 광고들을 몇 개나 이제 적발했는지,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은 기간 동안
대리입금 관련한 피해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9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아주 최근까지죠. 대리입금 광고가 총 5,700건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피해 사례는 단 5건밖에 적발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대리입금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불법적 요소가 많고 아주 금리가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피해 사례가 나왔다? 물론 이제 이 돈을 빌리는 상황 자체가 부모님의 몰래 그리고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어떤 비용을 지급해야 될 때 빌리는 경우가 다수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기에는 너무 적게 신고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자료를 받고 나니까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뭔가 이게 신고를 하는데 문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들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의원은 이렇게 이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 대리입금 피해 실태 조사를 좀 하자. 약간의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자료 요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근거화해서 무언가 조금 개선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런 사례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국회의원 되면 모든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던데 일단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으면 모든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기관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정부 조직을 관할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17개의 상임위로 나뉘어서 이 상임위별로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 의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정무위원회가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무위원회 의원이 뭔가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으로 아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관하는 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딱 자기 상임위의 피감기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고 받은 다음에 그런 식의 개선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7개 위원회, 예를 들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세입자들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이 모든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고 본인이 속한 소관 상임위가 주로 다루고 있는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깨알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좀 해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이 국정감사에서 두 개의 자료 요청이 저는 어쩌면 대리입금으로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누군가의 삶을 낫게 하는 조치가 이뤄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정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